그 사명감도 그 책임감도 갖고 있지만 어떻게 이 기후위기를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민하는 시간, 또 개인적으로 또 해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 가지려고 우리 기후위기 특강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 시간엔 우리 또 멀리서 불광동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매우 거의 끝과 끝이에요. 북서쪽 끝과 남동쪽 끝 이렇게 만났는데요. 제가 오늘 이 특강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특강 강사님 모시고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세상 잘 지키라고 맡겨주셨는데, 안타깝게 우리가 그 주님 맡기신 이 귀한 자연 잘 지켜내지 못하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더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들을 벗어날 수 있을지,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또 그 실마리를 찾는 귀한 시간 또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하고, 또 이 귀한 시간 이끌어 주실 우리 대표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힘든 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사명감 주셔서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시간 정말 귀한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 대표로 섬겨주시는 우리 김영준 대표님 나오셔서 우리 특강 인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뜨겁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화면 띄워주시면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사실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소개도 듣고 좀 하면 제가 더 좋을 텐데, 그래도 부득이하게 제 소개를 중심으로 좀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에서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교회나 어떤 기관, 그룹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은 찾아가는 기후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 찾아뵙고 직접 이제 저희가 뭐 강의 형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행사 때 이렇게 저 소개를 냈었던 건데 그냥 짧게 제 소개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7살, 4살 아들만 둘인데요. 한참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0여 년 정도 넘게 이제 음악 활동을 해왔었어요. 싱어송라이터로 해왔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월간 기후송이라고 하는 매달 이렇게 기후 관련된 노래를 만들고 이제 발표하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직업이라고 이제 한다면 이제 기후 환경 강사로 이제 학교나 이제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기후 위기나 환경을 강의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역시나 기후 활동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몇몇 단체나 연대체에 소속돼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특별히 소개드린 대로 이제 기후 위기 기독인 연대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아무래도 교회가 되게 큰 조직이잖아요. 종교 중에서 가장 큰 게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활동이 제일 좀 약하고 적어요. 심지어 기독교 이름으로 내걸고 있는 기후환경단체가 교육단체를 빼고는 2개밖에 없어요. 저희를 포함해서. 되게 충격적인, 진짜 한 800만이 지금 된다고 하는 기독교에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약하다 보니까 우리라도 해보자라고 하는 좀 마음으로 작년에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색당 당원으로 제가 또 한동안 몇 년 동안은
녹색당에서 활동을 또 했었습니다. 예, 여기 목사님 통해서 제가 성도님들이 궁금하신 점들 제가 한번 좀 여쭤봤었거든요. 예, 근데 되게 좀 깨알같지만 이따가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예, 아무튼 되게 중요한 질문들 또 최근에 이슈와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일단은 수업에 녹여낼 수 있는 거 녹여내고 아닌 부분은 제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한꺼번에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런 흐름으로 대충 해보려고 하고요. 예, 저도 사실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쭉 자라왔는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라고 예, 뭐 영국에 있는 건 아니고요. 용인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제 목회 과정을 이제 수료하고 예, 전도사 활동을 제가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저한테는 좀 이게 소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요 수련 과정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무세입자협회에서 사무국장을 하다가 또 우연한 기계에 녹색당을 알게 돼서 녹색당 활동을 하게 됐고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일찍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나니까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고 큰 문제여서 내가 이제 남은 내 인생의 어떤 활동들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이후로는 이렇게 계속 기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먼저 무거운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구 종말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6년밖에 남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것 같으세요? 우주비행사. 예, 빨리 6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예, 우주비행사가 돼서 예, 지구를 떠나는 예,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분들은 좀 어떠실까요? 사과나무. 나는 지구가 망해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꿋꿋이 심겠다. 예. 또 혹시 다른 예, 뭐 모범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되니까 솔직한 생각.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제발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게. 예,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 이제 제가 사실 오늘 뭐랄까 저도 원치는 않지만 조금 이제 우울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하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알아야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저는 또 청소년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또 좀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를 원래 우리가 오랫동안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 살고 계신 분들 세대에 다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 물론 지금 청소년 세대들은 훨씬 더 긴 시간을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분들이 계시다면은 사실 이게 여러분들의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많이 알게 되면 지금의 어른 세대들을 사실은 좀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 책임을 내가 최대한 다해야겠다는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좀 그래서 지금 제가 나중에도 한번 소개드리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교육 과정상 사실 입시에 너무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지 않지만 제가 듣기로는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학교 교육에서 이미 어린 나이 때부터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왜냐하면 정치적인 권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더욱더 그렇다 보니까 거리로 나오고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냥 질문이 아니라 진짜로 이런 상황이긴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탄소 시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독일에 있는 MCC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전 세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종합해서 만든 건데 이게 뭔가? 예. 여기 이제 보시면은 탄소 예산이라고 써 있는데 요 밑에 숫자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탄소 예산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류가 지금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파리 협약이라고 하는 걸 맺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예, 약속을 해가지고 절대 2도를 넘지 않게 하자. 지구 평균 기온.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1.5도만 넘어도 위험하기 때문에 1.5도 넘어가지 않게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1.5도 시나리오를 선택했을 때 우리 인류가 1.5도에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남은 탄소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면서 쓸 수 있는 탄소량인데 현재 이 9월 7일 기준인데 2,478억 톤이 남았다고 나와요. 인류가 거의 매년 420에서 430억 톤의 탄소를 발생시킨대요. 그러면은 2,478 나누기 뭐 한 420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충 이제 5.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탄소 예산을 다 쓸 때까지 5년, 10개월, 15일 남았다. 이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탄소 시계에서 지금 우리에게 1.5도에 될 때까지, 물론 1.5도가 넘으면은 갑자기 막 우리가 SF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막 지진 나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점점점 안 좋아져요. 점점점 안 좋아지는데 제가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실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이제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그러면은 1.5도하고 2도에 도달할 때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전 세계 22개의 이런 기후 모델을 분석해가지고 그런데 1.5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빠르면 저 빨간색이 빠르면이에요. 빠르면 2028년, 예, 느리면 2034년. 2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빠르면 2041년, 느리면 2053년. 예, 파리 협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국제 협약의 약속을 맺은 그 약속은 바로 저 2도씨이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저 빠르다고 하는 예측을 믿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다 보니까 모든 예측들이 다 앞으로 당겨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41년이 더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2041년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18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18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되게 대충 생각하면 길게 남은 것 같지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대통령을 뽑아서 되는 게 아니고 법을 바꿔야 되니까 이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3분의 2 정도 넘게 그래야지 뭐 반대하더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또 국가계획을 세워야 돼요. 국가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국가계획을 실행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필요한 시간이 18년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가 동시에 이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남은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 문제는 이제 시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과정을 다 거쳐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빠지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니까. 예, 불가능하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지내온 인류 역사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예,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저기를 말하는 거예요. 정상 지점. 예, 그러니까 저 정상 지점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뭐 우리말로는 급변점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현상이 이렇게 힘들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저 티핑 포인트를 지난 다음부터는 급속하게 빨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도씨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저 티핑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도씨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고 속도도 빨라진다. 예, 그 얘기를 지금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고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 과학자들이 지구 평균 기온이 과거 산업화 오랫동안 유지됐던 그 온도에 비해서 1.1도가 올라가면은 감지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 말 너무 온건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감지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라 심각한 위험이거든요. 어쨌든 1.5도가 올라가면은 심각하고 광범위한 위험이 되고 저기 2도씨 있죠. 저 2도씨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비가역적이고 탄성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역적이란 말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 스프링을 갖다가 확 늘리고 나면은 이제 조금 느리면은 용수철이 핑 돌아가지만 확 늘려버리면 스프링 망가져가지고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아무리 열심히 그다음부터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려 노력을 해도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도시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2015년도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파리 기후협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맺은 거예요. 저 약속의 핵심은 지구평균 기온이 절대 2도를 넘어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게 저 약속의 핵심이에요. 조금만 더 노력해서 1.5도도 넘어가지 않게 한번 노력해보자. 그게 이제 저 약속의 핵심이고 전 세계는 지금 현재 이 약속을 일단 200개 정도의 국가가 맺어놓은 상황입니다. 저거는 2015년도였는데 그로부터 3년 뒤인 2018년도에 그 IPCC라고 하는 약자인데요. 저거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는 유엔 산하의 기구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 관련돼서는 가장 권위 있는 어떤 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서 뭘 하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기후과학을 연구를 싹 다 모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종합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종합보고서를 만든 걸 가지고 저 파리협약 같은 각국이 모인 자리에서 그 보고서를 놓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2015년도에도 저 보고서를 보고 이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파리협약을 맺자. 그렇게 한 건데 저기서 이제 총회를 열었는데 2018년도에요. 저기서 1.5도 특별 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을 저 총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어요. 저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야, 우리 2도 지키자고 약속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2도도 아니고 1.5도만 돼도 너무 심각한데? 라고 여기 나온 거예요. 보고 결과가. 그래서 우리 1.5도로 목표를 바꿔야 되겠어. 더 당겨야 되겠어. 이렇게 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거의 0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만 우리가 심각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2050년까지 0으로 온실가스가 떨어지기가 어려우니까 2030년까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여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그게 바로 이 보고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협약의 효력은 없지만은 이 이후로는 지금 전 세계가 2도도 지금 위험하구나 1.5도로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좀 공감대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보다가 1.5도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아직도 지구의 상황을 100%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기준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기준은 뭐냐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50%라고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가능성을 100%로 올리려면은 지금보다 시간이 훨씬 더 당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인간이 지금의 과학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저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심각한 위기를 당하지 않는 가능성이 50%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이 기후 활동하는 청소년이 있는데 그 청소년이 각종 정상회의 때 초청받아서 연설을 많이 했는데 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거는 저 50%의 가능성을 말하는 건데 우리한테 저렇게 도박을 하라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약속도 지키기 어렵지만 저거보다 훨씬 더 지금 진전된 목표와 시간을 당겨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만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체고요. 여기 이제 세계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이 같이 설립하는 단체인데 심지어는 사람이 받는 노벨 평화상을 기관으로 받았어요. 저때 이제 엘고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전 부통령 있죠. 그 사람하고 같이 2007년도에 노벨 평화상도 받은 전 세계에서 아주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롤러코스터 아시겠지만 2도씨를 목표로 하더라도 우리가 2도씨에 딱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탄소를 막 배출하다가 여기서부터 2도야. 딱 멈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구를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대충 보수적으로 잡고 미리부터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도를 지키려고 하더라도 저기 1.5도에서 멈춰야지 이게 그래도 2도를 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1.5도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는 덜한데 미국은 여전히 이제 기후변화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은 꽤 많은 분들이 믿지를 않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진실과 거짓이 이렇게 정치적인 편향성으로 완전히 양극화가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이 IPCC에서도 90년 1차 보고서만 하더라도 기후변화가 인간의 영향인지 확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2차 보고서에는 인간의 영향이 원인 중 하나다. 3차 보고서에서는 인간 영향이 66%다. 4차 보고서에서는 90%다. 5차 보고서에서는 95%다라고 얘기했고 최근에 6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영향이 명백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계에서는 100%란 말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명백하다는 얘기는 100%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후변화가 이제 뭐 인간의 영향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과학계에서는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명백하다. 그리고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오늘 난 기후과학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이제 기후변화를 이제 증거하는 연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바로 킬링 박사가 연구한 킬링 커브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 공기가 되게 청정한가 봐요. 거기서 1958년도부터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 그래프가 뭐냐면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예요. 보시는 것처럼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알죠.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은 이제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연구라고 볼 수가 있고 저거는 뭐냐면 이제 80만 년 동안에 지구의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위아래 왔다 갔다 요동치고 있죠. 낮았을 때는 뭐 한 180, 높았을 때는 한 300 정도, 그 사이를 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기 0이 지금 현재거든요. 현재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여기 400을 넘어갔어요. 최근 거 보니까 420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80만 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저 410, 420 넘어간 거는 지난 300만 년까지 넓혀봐도 한 번도 없었던 이산화탄소 농도고 과학자들이 원래 저 350을 넘기 전에 350을 넘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넘기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350을 이미 넘겼고 400을 넘겼고 420 가까이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산화탄소 농도의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는 하키스트 그래프라고 하는 건데 마이클만 박사라고 하는 분이 연구하신 건데 이거는 이제 온도를 연구한 거예요. 지난 1000년 동안의 북반구 온도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 빨간색 시작하는 점이 바로 그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석탄을 인류가 엄청나게 많이 태우기 시작한 때인데 태우자마자 바로 온도가 올라간 건 아니고 약간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쌓여가지고 효과를 나타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는 별로 그 온도가 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급속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산업혁명 이후로 온도가 급속하게 올라간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개를 합쳐보면은 빨간색이 이산화탄소, 이 파란색이 온도예요.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 그래프가 거의 유사하게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죠.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 온도도 올라가고 내려가면 온도도 떨어지고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인류가 이산화탄소가 온실기체고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사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구 위험 한계선이라는 개념인데 아주 똑똑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지구가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지구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총 9개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고 그중에 기후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저 9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저기 파란색의 지구 한계선 넘어가면 그러면 저게 다른 시스템을 건드려서 연쇄적으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4가지 시스템이 다 위험 한계선을 넘어갔고 제가 가장 최근에 거 보니까 2개가 더 추가됐어요. 6개가 지금 저 위험 한계선을 넘어간 상황이에요. 기후변화도 심각하지만 지금 생물 다양성 문제, 멸종위기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고 인류가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질소비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질소비료가 만들어내는 그 생화학 물질에 따른 데드존이라고 하는 바다를 죽게 만든다든지 이러한 일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산림도 지금 많이 파괴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위기가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건 맞지만 그 외에도 지금 이 지구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다른 위험 요소들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도 나왔지만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후 재난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단지 몇 도 올랐기 때문일까요? 몇 도죠? 자신 있게. 맞습니다. 1도. 정확히 말하면 이제 지난 IPCC 보고서에서는 1.09도라고 하는데 대충 1.1도라고 하고 최근에는 세계 기상기구에서 1.2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도까지는 이제 한 0.3도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우리가 1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1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예를 들면 전 세계의 모든 대기를 다 데펴가지고 1도로 올리는 거니까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물들을 다 데펴가지고 1도로 올리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 마지막 빙하기 때가 지금 현재 온도보다 평균 기온이 5도밖에 안 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5도가 낮아지면 빙하기가 오는 거니까 1도가 높아지면 엄청나게 큰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하루에도 뭐 온도 변화가 10몇 도씩 차이가 나니까 그걸 생각하는데 이건 전 세계 평균 기온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무게감이 좀 다르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났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이게 우리 신앙이 어떤 문제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이 파괴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물론 그 시간은 조금 더 남았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시간, 왜냐하면은 기후위기가 해결하기 어려운 거는 바로 저 개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동하면은 바로 지금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행동하면 최소 30년 있다가 결과가 나타나니까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이게 되고 있는 것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효능감을 못 느껴서 행동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막 회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막 당장 내가 급해서 하질 않잖아요. 점점점 위기가 심화되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옷깃에 물이 젖는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더 행동하기가 되게 어렵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행동해야지만이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면 우리 행동이 되게 좀 무의미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지구를 원래도 돌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성들을 충분히 발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람이란 존재가 너무 대응하기가 사실 어렵게 만들어진 존재다 보니까 기후위기가 더 이 세상에 존재했었던 어떤 이슈보다도 사실은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또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들이 사실은 여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뭔가를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를 않죠. 특히나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는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했는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리 이방 족속에게 우리의 이 거룩한 도성이 멸망을 받는다고? 말도 안 돼. 우리의 예언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다 거짓 예언했지만 결국 멸망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마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이 좋은 예루살렘 안에서 편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가 어떻게 여기가 파괴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저 장면과 좀 겹쳐지는 것 같아서 좀 씁쓸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미래를 예측하려면은 지금 현재와 과거를 사실 보면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1도가 올랐다고 하는데 1도가 오른 세상은 어떨까? 그러면 2도가 오른 세상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거잖아요. 더 안 좋아질 테니까. 그래서 1도가 오른 지금의 세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에서는 바로 하루 전에는 30도 넘는 폭염이었는데 다음날 영하로 떨어지면서 한파가 왔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는 되게 온화한 지역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춥다고 알려진 러시아의 베로비안스크라고 하는 지역인데 추우면 영하 50도까지 떨어진대요. 여기가 재작년에 영상 48도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100도가 차이가 나는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40도만 넘어가면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날 텐데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저 북극권에 있는 도시인데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호주 산불 6개월 동안 꺼지지 않아 사람이 끌 수 없는 정도 규모의 불이었는데 다행히 큰 비가 와가지고 껐죠. 그래서 야생동물이 아마 10억 마리가 아니라 20, 30억 마리 더 죽었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남한 면적만큼 이제 불타버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가끔씩 이러한 폭탄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한파가 내려가지고 영하 20도, 영하 30도로 이렇게 막 떨어질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무리를 걷는 개썰매가 아니고 마치 그런 기적처럼 보이지만 여기 그린란드예요. 너무 얼음이 빨리 녹아서 지금 저 밑에가 얼음이에요. 얼음 위에 찰랑찰랑하고 있는 평소에는 얼음 위를 달리고 있어야 될 개썰매들이 지금 저렇게 녹은 물 위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이어가지고 파키스탄에 대홍수가 와서 지금 국토의 3분의 1이 잠겨버렸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잖아요. 지금도 리비아에서 사실은 또 큰 지금 사태가 발생했고, 그러면은 한국은 어떨까?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도 오르는 동안에 한국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한번 찍어보실래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은 4번 2.5도. 예. 1번 0.5도. 한국은 그렇게까지 아주 현상적으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1.8도. 예. 그래서 약 거의 2배 정도 한국은 지금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현상들은 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은 지금 바다 수온도 그렇고 지금 좀 빠르게 뛰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사실 지금 거의 매년 새로운 기록들을 기상 기록들을 경신하고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5년 전에 40도를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도 54일 동안에 처음으로 이렇게 긴 장마가 왔었었고요. 그리고 작년도 기억하실 거예요. 역대 2번째로 큰 산불이 났었었고 특히 위험했던 건 저기 지금 한울 원자력 발전소라고 있는데 저기 근처까지 지금 산불이 갔었거든요. 저게 만약에 터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반경의 꽤 많은 부분을 다 저 위험 지역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주 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기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죠?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하루에 그래서 반지하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기후위기가 단지 우리는 환경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거는 환경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일상을 건드리는 게 파괴하기 때문에 일상에 대한 문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식량과 물 위기인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인류 생존에 아주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앞으로 2050년까지는 인구가 100억 명 가까이 늘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후위기는 가뭄, 한파, 폭염, 뭐 태풍 이거는 모든 게 다 농사를 망치게 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이 점점점 없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식량 자급률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 곡물 자급률이 한 21%인데요. 실제로 식량 자급률이 한 40%좀 되는데 이제 그것도 쌀 때문에 평균이 높아진 거고 쌀을 빼고 나면은 다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저는 밀이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밀 자급률이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식량 자급률이 낮고 전 세계적으로도 식량 자급률의 지표는 곡물 자급률이에요. 저거 뭐냐면은 가축이 먹는 곡식까지 다 포함한 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그 가축을 키워서 우리가 또 식량으로 삼고 있잖아요. 우유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거는 다 식량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곡물 자급률로 봐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호주는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 평균이 한 100%좀 넘는데 지금 한국은 23%밖에 안 되고 지금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수입에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위험한 상황이고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020년도. 코로나. 코로나 있으니까 바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세계 식량 가격이 확 뛰었어요. 그리고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이렇게 곡물을 저 지금 오타인 것 같은데 수출 제한. 곡물을 수출을 안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은 쟁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7대 식량 수입 대국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식량 수입을 장기적으로 못하게 되면은 이제 재고량이 떨어지면은 바로 위기가 생기는 거고 돈이 있어도 못 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량은 자신들이 먹을 필수 생존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안 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스스로 자급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빨리 식량 자금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2년도에 작년이죠. 아주 큰일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는데 지금도 끝나지 않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지없이 그때도 식량 가격이 이렇게 확 뛰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식량을 제한하거나 규제했어요. 수출을. 이러면은 우리나라는 또 식량을 수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식량 쪽에 취약한 상황이고 예전에 2008년도 요 10년도 어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가뭄이 있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식량이 없었던 국가들에서 다 여지없이 식량 폭동이 발생했었던 지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물 문제인데 혹시 여러분 넷플릭스의 고요의 바다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분 계신가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되게 재미있어요. 재미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우리의 미래를 또 보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떤 세계를 그리고 있냐면 거의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전 세계가 말라
이렇게 강이 다 말라버렸고 그래서 국가가 물을 국민들에게 배급해주는 그런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은 하루에 500ml를 배급을 받고 저렇게 주유소 같은 데서 물을 배급받아가는 장면들 제가 캡처한 건데 이러한 상황이 묘사가 되고 있고 이 와중에도 돈이 많은 골드카드를 쥐고 있는 부자들은 물을 마음대로 쓸 수가 또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또 불평등한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배경이 됐는데 이게 드라마에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발생할 뻔했어요. 데이제로라고 하는데 뭐냐면 물이 공급이 끊기는 날이에요. 수도 공급이 끊기는 날이 데이제로라고 하고 왜냐하면 케이프타운은 지금도 그런데 물이 너무 이제 그 공급할 물이 이제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저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00 몇십 군데의 물 배급소를 정해놓고 군대 배치 계획 다 세워놨어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물 뺏어갈 수 있으니까 아니 군인들을 배치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을 그때부터 엄청 아껴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몇 달 전에 예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제로가 한 달 뒤로 밀리고 2달 뒤로 밀리고 3달 뒤로 밀리고 6개월 뒤로 밀리고 그 와중에 또 큰 비가 또 한 번 왔어요. 또 내년으로 밀리고 그래서 다행히 실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데이제로로 선언한 도시로 지방 이제 정부로 남긴 했지만 아직 실행은 안 됐는데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지금 남아공 케이프타운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이 지금 한 20, 30년 안에 데이제로를 맞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물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이 얘기 자세하게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세계자원연구에서도 보니까 연구를 해봤는데 저기 지금 빨간색에 극단적으로 물이 부족한 곳이 표시인데 우리나라를 보시면 조그맣게 잘 안 보이시지만은 지금 중간 높음과 높음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사한 총 164개국 중에 53위로 그러니까 1등이 제일 물이 없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상위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 물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다. 왜냐하면 삼면이 바다고 뭐 서울은 한강이 있으니까 물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가뭄이 들어도 수도꼭지만 나오면 물이 펑펑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한 번에 물을 최대치를 취수해서 쓴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한 번에 무조건 최대량은 취수해서 물을 쓰기 때문에 항상 물이 풍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물이 점점점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물을 3번째로 1인당 물 사용에 많은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아껴 써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지하수를 엄청나게 퍼대고 있는데 지하수는 다시 채워지려면은 수천 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하수는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올지 대비해서. 근데 지하수를 지금 우리가 생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맥주부터 시작해서 축산업 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45개 주요 대도시에서 지금 물 부족을 겪게 되는 그 도시 중에 하나로 이제 서울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을 줄 알았는데 작년에 광주에서 지금 물을 제한급수를 하는 일이 생길 뻔했었어요. 제가 이제 작년 제가 제 영상을 캡처한 건데 올해 3월에 물을 제한급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을 공급했다가 공급 안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다행히 또 비가 사이에 큰 비가 2번 와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은 됐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원래 비가 와야 될 시기에 저 취소하는 댐에 저 호에 비가 안 와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공무원들 제가 찾아가서 너무 놀래가 저도 영상으로 인터뷰를 좀 따왔는데 공무원들이 뭘 기대하고 있냐면 내년 6월이면 장마가 온다. 장마 때가 버티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마는 비가 와야 될 때 오는 건데 비가 안 와야 될 때 와야 될 때 안 와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비가 와야 될 때 올 걸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비가 올 시기에 비가 안 올 거다라는 것들을 가정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광주에서는 다행히 이번에 운 좋게 넘어갔지만 다음에는 또 어느 도시가 될지 모른다. 광역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위기가 사실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보고서가 바로 세계기상기구에서 만든 물 보고서인데 2050년에 당시 인구가 100명쯤 가정한다면은 당시 인구의 절반이 50억 명이 물 부족을 겪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절반이 2050년에 물 부족을 겪는다면은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기후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이 물을 확보하는 것 때문이라도 전 세계에 큰 난리가 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후이기 때문에 정말 자연 재난으로 사실 인간은 죽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 때문에 사실은 인류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런 예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히말라야에 있는 빙하인데 이 빙하에서 이 인근에 있는 아시아의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물을 공급받고 있다고 해요. 한 13만 명이라고 했나? 그런데 지금 이미 저기서 나오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거의 100년 만에 호수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봄에 홍수처럼 확 내려와 버리고 여름에 물이 필요한 시기에 이제 가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인더스강이고 인더스강에는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있는데 저 나라는 원래부터가 지금 분쟁이 되게 심한 나라였었는데 최근에는 물 때문에 더 저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인도는 6억 명이 높은 수준의 물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나라가 다 140개의 핵탄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한 나라라도 이 갈등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는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게 또 바라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식량처럼 여기서도 물 부족이 있었을 때 이렇게 여러 국가들에서 이제 물 분쟁이 발생했었던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버클리대 솔로몬 샹 교수하고 스탠포드대 마샬 버크 교수가 연구를 해봤대요. 전 세계 평균 기온이 0.5도 오를 때마다 군사적 대치 상황에 빠질 위험이 10에서 20% 증가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만약에 저게 맞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미 1도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미 적게는 군사적 대치 상황의 위험이 20%가 늘어난 거고 많게는 40%가 늘어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문제는 단순히 기후위기에서 끝나지 않고 물위기와 식량위기를 거쳐서 전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시리아 난민 사태 아시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뭐 시아파 수니파의 분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 변화였어요. 가뭄에서 시작됐거든요. 몇 차례 몇 년 동안 심각한 가뭄 때문에 시리아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러시아가 전 세계 식량 밀 수출 대국이니까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1000년 만에 폭염이 와가지고 가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수출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가뭄 들어서 농사를 못 지었는데 수입도 못하니까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에 집도 없지, 일자리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거기서 이제 범죄가 발생하고 기근 발생하고 이러면서 그 분쟁의 씨앗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아 내전까지 번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그 아랍의 봄의 데모 시위의 첫 번째 일성이 바로 우리에게 빵을 달라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바로 이렇게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 시리아 내전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 그 시리아 난민이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생겼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유럽으로 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은 굉장히 인권이 발달된 나라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난민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유럽도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우리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뭘 주냐 하면서 이 난민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그게 극우정당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극우정당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제3당, 제2당 또는 여기 원내를 정권을 잡은 정당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유럽이 점점점 더 극우화되고 있어요. 극우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배타적이 된다는 거고 다른 민족과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고 분쟁과 전쟁의 어떤 위험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는 이렇게 기후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봤던 게 바로 1도가 오른 세상이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1도가 넘어간 세상을 한번 예측해 본 건데 그렇다면은 정말 2도를 넘게 되면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느 날 제가 예측한 건 이렇게 돼요. 어느 날 과학자들이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게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며칠 정도 시기에 드디어 지구평균 기온이 2도를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라고 발표를 할 것 같고 저는 사람들이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2도는 더 이상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런 발표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뭔가 진짜 전쟁이 막 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런 발표가 딱 나오고 나면은 예. 뭐 하여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그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그런 측면이 많이 있긴 하지만 훨씬 더 심화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꽁꽁 그 돈을 더 쥐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위기에서 최대한 그래도 내가 안전을 보장하려면 지금도 알래스카의 어디 지하 벙커 같은데 거기에 그 벙커를 깊게 파가지고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만 거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이러한 전쟁이나 기후위기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분들은 이제 글로 대피하는 거죠. 거기 보니까 막 풀장도 있고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소수의 이런 부자들은 이제 그렇게 아마 그 돈 가지고 할 거고, 예, 그래서 자신들의 것들을 더 지키려고 할 것 같고,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그래 이제 어차피 우리가 노력해도 이제 지구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럼 뭐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있나? 그냥 이 한 세상 편하게 한번 우리의 정말 잘 즐기다 가자.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저런 사람들이 하나도 행동도 노력도 안 하고 같이 도와주지도 않고 하면은 내가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과학자들은 어쨌든 2도를 넘어가더라도 이제 한순간에 뭐 지구가 종말이 되는 건 아니니까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0.1도라도 더 낮추는 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2도가 넘어간다고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틀림없이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꿋꿋하게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적어도 완전히 그렇게 이제 세상이 완전 바뀌어버린 세상이 오기 전에 막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2도가 넘어가면은 그것들이 만들어낼 환경적인 피해도 있지만은 이렇게 인간 사회 자체가 완전히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이렇게 될 것이 가장 걱정이 사실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질문들을 남겨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조금 줄여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국제사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사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다 나름대로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뭐 기후위기 기후 비상사태도 선언하고 여러 나라들이 그리고 법도 만들고 석탄 발전소 더 이상 이제 안 돌리겠습니다. 끄겠습니다. 탈석탄 선언을 하기도 하고 더 이상 우리는 화석연료로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내연기관차 안 만들겠습니다. 안 팔겠습니다. 이러한 선언도 드러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초지자체가 먼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고 또 국회에서는 그 비상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이 탄소중립 선언도 했고 또 실제로 이것들을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탄소중립위원회도 출범했고 또 법이 있어야지 할 수 있으니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켰고 뭐 이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책임이 되게 많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최근 통계는 어쨌든 10위권 정도에 항상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 10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다 보시면 될 것 같고 1인당 배출량은 더 높아요. 뭐 6위였을 때도 있고 4위였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1인당의 어떤 이 소비 패턴이 전체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노력을 평가했는데 해외기관에서 매우 불충분하다라고 했고 석탄 발전소를 지금 60개나 있거든요. 빨리 다 꺼야 되는데 그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는 더 짓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짓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도 석탄 투자를 막 세계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한 번도 지키지 못했음에 넘어서 오히려 계속 매년 초과해서 배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번도 아직까지 스스로 계획한 대로 온실가스를 줄여본 적이 없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2번 줄었는데 한 번은 IMF 98년도 한 번은 코로나 2020년도 저 때만 우리가 원치 않게 외부 상황 때문에 줄여진 정도가 2번 있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는 굉장히 취약하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유엔의 파리 협약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소위 말하면 빠꾸 먹었어요. 뺀찌먹어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네 국제 기준에서 정한 게 있는데 이것도 안 지키면 어떡해. 니네 기후확장 국가면서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보다 더 밑에 그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그래 다시 냈는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계획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나 봤더니 왜 30년이라고 했냐면 기후변화 협약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92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딱 됐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노력했나 봤더니 저거는 이제 에너지 소비량인데 보시면은 저 파란색이 지금 화석연료예요.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거. 화석연료가 85년도에는 전체 에너지의 89%
정도였는데 총량은 지금 늘어났고 30년 뒤에 보니까 총량은 늘어났고 퍼센테지만 비율만 86%로 3% 감소했어요. 여전히 화석연료를 계속 많이 사용하고 있다. 30년 동안 국제협약을 맺고 계속했는데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대안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전기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꾸고 또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모든 발전소를 전부 다 태양광 풍력 발전소로 바꾸면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만 되면 진짜 뭐가 좀 바뀔 것 같긴 한데.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왜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뭐 지금도 전기차는 이제 한 절반 정도의 탄소를 배출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기가 지금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애매한 상황이죠. 이게 다 100% 재생에너지면은 거의 확 줄을 텐데 그 전기 자체가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화석연료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안 바꾸는 것보다 나을 텐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병도 근본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피부병이 생겼는데 피부병이 알고 보니까 내 속병 때문에 이렇게 피부로 드러난 증상이었다. 그러면은 피부를 아무리 치료해봤자 속병이 안 고쳐지면 피부병이 치료가 안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드러난 것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문제 내볼게요. 80kg짜리 고기를 1kg 옮기기 위해서 2000kg짜리 철통에 넣어서 같이 옮기는 행동은 지금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좀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죠. 이거 약간 이상하죠. 매우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비정상적인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거 뭐냐면은 성인 남성 한 명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거를 되게 당연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일상적으로. 편리하다는 것 때문에. 근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매우 비효율적인 거죠. 2000kg짜리를 옮기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겠어요? 근데 그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단지 80kg짜리 어떤 물건을 옮기려고 지금 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걸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계속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지금 마구 사용하고 있고 낭비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다른 분이 했었던 제가 그 비유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3억 5천만 년 전쯤부터 있었던 이 많은 유기체들이 태양 에너지에서 또 눌리고 눌려가지고 고농도로 압축된 게 이제 석탄인데 우리는 그거 갖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태워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죽은 생명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그 에너지 전문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현대인의 삶은 과거의 귀족이 노예 30명을 거느리는 삶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위치만 켜고 전기 올리고 뭐 물 내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옛날에 사람이 하려고 했었으면 에너지가 없을 때 30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의 사실 많은 에너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전기로 편리하게 쓰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제 감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조청호 박사님이 지금 인류가 이 지구에 배출하고 있는 이 열에너지는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5개 정도 수준이래요. 하루에 40만 개 정도를 폭파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지구에 내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구가 못 견디겠죠. 그러니까 벌써 뭐가 잘못됐어야 됐을 텐데 다행히 바다가 지금 대부분 에너지를 흡수해주고 있고 일부가 지구를 뜨겁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바다가 점점 더 산성화되고 뜨거워지면서 이산화탄소 흡수를 점점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고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어떤 국가가 지금의 소비 상황을 유지하면은 지구가 앞으로 몇 개가 더 필요한가라고 이제 통계를 낸 건데 매년 내는데 미국은 5개의 지구가 더 필요한 거고 한국은 3.5개의 지구가 더 필요한 거고 전 세계 평균으로 하니까 1.7개의 지구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 지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가 써야 될 자원까지 지금 다 끌어가지고 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처럼 쓰고 있는 원금을 다 까먹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은 어떻게 보면 저기 떠내려간 사람들을 구하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위에 다리를 지금 잊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계속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필요한데 저 근본적인 원인, 저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행위를 끝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건데 70년대 초에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그 책이 나왔어요. 연구가 있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앞으로 길어야 100년 안에 지금처럼 우리가 살면은 이 인류 문명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문명이 붕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그 보고서가 나온 후로 30년 뒤에 다른 학자가 실제로 저기서 예측한 게 맞는지 검증해 본 거예요. 저기 실선이 70년도 초에 예측했던 지표고 점선이 70년대 보고서에 예측한 거고 저 실선이 실제로 30년 동안 진행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보고서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지 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이 성장주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건 이제 어떤 형이삭적인 가치관이잖아요. 성장주의는 성장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관이고 이게 현실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제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현재 시스템에 맞춰서 너무 충실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은 이 결국 구조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성서에서 저는 만모니즘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저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제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로 쓰였는데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신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놓고 이것과 나를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었던 그 만몬을 섬긴 결과가 바로 지금의 저는 기후위기를 낳은 게 아닌가? 그리고 기후위기가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착취, 불평등을 낳았죠. 그래가지고 이 성장주의의 두 결과를 한편으로는 기후위기, 한편으로는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만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불평등을 같이 해결해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점점 더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고 그런 거를 기후정의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통계만 좀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거 물질 발자국 그래프인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은 다 이 지구에 있는 자원을 끌어다가 써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인간이 개발해서 만든 물질이 거의 없어요. 다 지구에 있는 자원을 가공해가지고 만든 것. 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 플라스틱도 다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것들을 많이 뽑았으면 뽑았을수록 지구에 물질 발자국을 많이 남기는 건데 지금 우리는 저기 선이 뭐냐면은 이 지구 생태 용량 한계치예요. 근데 저 한계치를 이미 우리는 90년대 말쯤에 넘겨버렸고 지금도 계속 지구에 있는 자원을 채취해서 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점점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GDP라고 해서 이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성장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다 하잖아요. 근데 저거 보시면은 여기 약간 흐린 게 GDP 그래프고 저 진한 게 물질 발자국 그래프인데 물질 발자국 다시 말하면 지구에 있는 자원을 꺼냈으면 꺼냈을수록 GDP가 올라가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저게 거의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마치 지구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런 생태계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갈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과 흡사한 것 같아요. 자, 이게 더 중요한 그래프인데 저 붉은색은 세계 GDP고 저 파란색이 바로 이산화탄소 농도예요. 그러니까 GD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시 말하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서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그래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IMF라고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전 세계 주류 경제학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저거였어요. 바로 부의 낙수 효과. 성장을 더 많이 하면 그만큼 콩고물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분배가 돼가지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요한 논리였었는데 저 주류 경제학을 대표하는 기구마저도 저 부의 낙수 효과는 완전히 틀린 논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거의 한 8년쯤 전에 기사인데 그때 이미 이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는 성장이 불가능할 뿐더러 성장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장하면 지금 계속 지구의 자원을 채취해서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탈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생산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새로운 사회, 성장하지 않으면서도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번영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로 가자라고 하는 어떤 운동적인 표현이기도 하면서 그런 경제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데 어쨌든 말 자체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어쨌든 사회가 전환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몇 가지만 그냥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경제, 물질과 에너지 처리량을 줄여서 생명 세계와 균형을 이루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소득과 자원을 더 공정하게 배분하고 사람들을 불필요한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사람들이 번영하는 데 필요한 공공재에 투자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늘 꿈꾸던 얘기잖아요. 탈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어디서 떡 떨어지는 막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꿈꿨었던 굉장히 좋은 사회, 이상적인 사회를 말하는 게 바로 탈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장만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고민을 전혀 못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존의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위기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위기가 없었으면은 아마 인간은 계속 또 성장해야지 하면서 완전히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면서도 모르고 끝까지 갔을 텐데 이제서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거든요. 물론 시간이 너무 없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는 진짜 멈추고 돌아봐야 된다. 저는 그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지을게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전 세계적인 이제 기후 운동들이 아주 크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성서 얘기는 요거는 성서에서는 어쨌든 구원의 대상을 인간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물이라고 해서 사실은 모든 자연과 동물과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신앙인이니까 기후위기를 성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봤는데 사실은 성서 시절에는 기후위기가 없었으니까 기후위기 얘기에 대한 당연히 없지만은 제가 발견한 건 뭐였냐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성서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통치하신다는 개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핵심이 바로 공평과 정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공평과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람이 고통받고 착취당했잖아요. 성서에서도 보이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계속 지키라고 돌봐주라고 하는 얘기는 고아와 과부는 그 사회에서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누군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공평과 정의를 지키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착취가 돼가지고 그게 기후위기로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결과가 바로 한편으로는 사람의 착취와 자연의 착취.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인 공평과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었던 결과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은 이 기후위기가 성서하고 아주 밀접하게 그것도 성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성서에서도 기후위기 자체를 말하진 않지만 기후위기하고 매우 중요한 그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었어요. 그 얘기를 여기 좀 써놨었던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희년을 되게 중요하게 좀 공부를 하고 있었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희년은 여러분도 이제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이제 7년이 7번째 돌아오는 그 해니까 그때는 이제 지금까지
이 토지를 똑같이 나눠줬는데 12지파한테 그것들이 만약에 조금 불평등하게 소유하고 있다면은 다 원래대로 리셋해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불평등이 한 세대를 넘어가지 않게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희년의 개념이고, 사실 성서에서는 정치 사회적인 개념으로 거의 유일하게 등장한 제도적인 개념이 희년이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영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희년을 저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어요. 이 불평등 문제를 이렇게까지 아주 직설적으로 제도로 만든 희년이라는 것들이 또 기후위기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겠구나. 특히나 안식년에는 땅을 갖다가 휴경해가지고 땅을 쉬게 만들잖아요. 굉장히 생태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희년에 이제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거 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는 노아의 홍수 사건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은 쨍쨍한 날씨에 전혀 비도 올 것 같지 않은데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재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기후위기를 대응하라고 하는 거는 마치 노아한테 그런 큰 방주를 짓는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노아가 순종했을 때 그 엄청난 재앙에서 사실은 저 수많은 생명들을 살렸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아의 우리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잘 분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 가장 큰 목적은 여러 사람마다 관심사는 다르겠지만 아마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대한 독립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군부 독재 시절에는 아마 모든 사람이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 한국 사회 민주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대에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을 넘어서 모든 세계인들의 과제가 이 기후위기 극복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잠깐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 시간 많이 갔네요. 제가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하고, 결국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이제 희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많이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제가 최대한 축소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어쨌든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아직 놓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오늘 희망적인 말씀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앞에는 되게 절망적이에요. 호주 보고서라고 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IPCC 보고서는 전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한 줄 한 줄 다 승인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의 상황보다 더 낮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IPCC 보고서는 되게 권위가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호주 보고서는 저는 지금 지구의 상황을 굉장히 더 가깝게 저는 연구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기서 뭐라고 예측하고 있냐면 2050년이면 기후변화로 대부분의 문명이 파멸될 것이고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생존이 불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매우 암울한 예측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 문명을 지속하려면은 탄소가 배출되지 않은 산업 시스템의 아주 빠른 구축이 핵심인데, 이것은 2차 세계대전의 긴급 동원 규모와 유사한 전 지구적 자원 동원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 2차 세계대전 했을 때처럼 온 자원을 다 동원해가지고 달려들어야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만들어낸 무기들이에요. 일부이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끝도 없이 여기 전투함들, 구축함들이 항공모함들이 펼쳐져 있죠. 저 바다에. 그리고 전투기들 끝도 없이 지금 펼쳐져 있죠. 장갑차들. 미국이 이게 몇십 년 동안 만든 게 아니라 단 몇 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만들어낸 무기들이에요. 이 정도거든요. 항공기 30만 대, 트럭 200만 대, 2천만 정의 소총 소화기 이런 것들. 이게 세계 인구를 17번 죽일 수 있는 무기의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사례는 아닌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걸 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정부가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국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국채를 찍어내가지고 국민들을 사게 했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징집이 됐고 대부분의 공장은 군수공장으로 바뀌었고 상당수의 여성이 군수공장의 노동자로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온 국민이 모든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성과가 이런 거거든요. 물론 사람을 죽이는 나쁜 성과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어떤 한 가지 목표를 하겠다고 정말 마음 먹고 달라붙으면은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때와 지금은 벌써 몇십 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재정적인 인력이 충분하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의지만 가지고 달려들면 됐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기득권과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다 보니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하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관건인 것인데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 시간이 되게 아주 적게 남았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 인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행동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3가지 정도인데 정치에 관심을 갖자는 건데 투표 잘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투표를 잘 해봤자 그냥 기득권 양당 누구 하나가 그냥 정권을 잡을 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영원히 바뀔 수가 없거든요. 정치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국가들이 대부분 유럽 국가들인데 유럽 국가들은 이 선거제도는 다당제를 만들고 다당제는 여러 정당들이 연정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정부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가 녹색당이 90년대부터 연정을 통해서 정부에 참여하면서부터 녹색당의 정책이 꾸준히 독일 정부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작년에 핵발전소 완전히 꺼버렸죠. 재생에너지도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선거제도가 만들어낸 정치 구조가 달라지면서 정치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원래 지난번 때 바꾸기로 했어요. 정치권 바꾸기로 했는데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이권에 배치가 기득권에 배치가 되니까 막판에 뒤집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감시하지 않으면은 사실 안 바뀔 수 있어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알리고 또 모이자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는 전문가들의 말보다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친구가 친한 친구가 물건 샀는데 이거 너무 좋아 말하면은 나도 바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린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주변에 여러분이 신뢰하는 지인 중에서 기후위기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면은 저는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인들에게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광장에 모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득권 정치인들도 국민들이 광장에 많이 모이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고 사실 별로 믿지 않았지만은 막 100만 명, 200만 명 모이니까 결국 탄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모이면 할 수 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광장에 모이면 된다. 마침 매년 기후운동에서 9월마다 모이고 있는데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여기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세종로에서 오후 2시에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도 시간 내서 오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모였냐가 정부와 정치권이 사실은 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많이 모이자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어딘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실 오늘 계기를 통해서 아마 어떤 분들은 기후위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관심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1주, 2주, 3주, 한 달 지나면은 또 금세 사실은 좀 그래 이거 뭐 나 같은 사람이 하겠어 뭐 전문가들이 하겠지 뭐 누군가는 또 하겠지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냥 또 흐지부지 되거든요. 이 이슈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역대 어느 이슈도 이렇게 광범위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계기로 만약에 뭐 좀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뭐 2-3명, 3-4명 모여가지고 책 모임을 하든지 요즘에 좋은 다큐멘터리 되게 많거든요. 다큐멘터리 보는 모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어려우시면은 저는 환경단체에 후원하셔도 돼요. 후원하시면은 거기서 뉴스레터가 계속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계속 이걸 보면서 상황들 노출이 되니까 정보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행동할 수 있는 또 기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딘가에 연결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5% 법칙이 있는데 하버드대 그 에리카 체노스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연구해봤더니 1900년 동안에 100년 동안 사회운동을 연구해봤더니 그 나라 인구의 3.5%가 참여한 운동은 100%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180만 명이 넘는 집회가 3번 정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3.5%면 18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증명이 된 법칙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로 모이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든스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위험이라도 직접 손으로 만져지는 것에 가깝지 않으면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문제가 눈앞에 닥치고 상황이 나빠지면은 어떻게든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 이미 때는 늦어버린다는 건데 저는 이게 기후위기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이론인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렸었고 지금 행동해야지 우리가 말하는 2050년에 탄소 중립, 온실가스를 거의 0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구리가 천천히 있다가 나중에 뜨거워지면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 그레타 툰베리라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었던 그 청소년 기후활동가가 원칙대로 하는 것만은 세상을 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변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원칙이기 때문이다. 누가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고 시작하셨는데 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원칙이 세상을 파괴했다면 그 원칙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더 많은 행동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이렇게 함부로 희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를 망쳐놨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행동만이 오히려 반대로 희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넘어가서 이 말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는 진짜 이 갈림길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류의 문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선택, 생명의 길 선택을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고 그 길을 위해서 정말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좀 행동하고 또 기도하고 같이 나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